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의사 곽경훈입니다. 제가 이제 저의 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책에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의 성격에 대한 설명도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실은 응급의학과 곽경훈입니다가 저의 세 번째 책이었고, 이번에는 저의 다섯 번째 책인 반항하는 의사들을 원더박스에서 이번에 내게 됐습니다. 반항하는 의사들은 문자 그대로 반항하는 의사들에 대한 책인데, 그래서 지난번 책은 약간 장르 문학 같은 요소를 가미한 메디컬 에세이였다면, 이번 책은 의학사,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켈수스부터 시작해서 현대의학을 만든 이제 12명의 의사들, 특히 이제 당시에 어떤 주류 의학계라든지 당시에 어떤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사회 분위기에 반발해서 이제 새로운 의학을 시도했던 12명의 의사들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반항하는 의사들을 한 이유는 저항하는 의사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항도 비슷한 의미니까. 근데 저항이란 건 매우 집단적이고, 그리고 아주 그런 확고한 정치적 신념이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정치적인 행동이죠, 저항은. 근데 반항은 좀 더 소소하고 좀 더 개인적인 행동이 반항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저항하는 의사들보다는 반항하는 의사들이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12명의 의사들은 어떤 정치 성향이라든지 어떤 거대한 어떤 신념의 일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체적인 어떤 개인으로 살았고, 그렇게 주체적인 개인으로 살다 보니까 새로운 의학의 장을 열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항하는 의사들이 제목입니다. 의학사는 문자 그대로 의학의 역사고, 의사학은 그런 의학의 역사를 배우는 학문이죠. 보통은 지금까지는 의료윤리학이라든지 혹은 예방의학의 하위 개념으로 잘 있는 학문이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 학문은 아닙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됐고, 뭐 의학사가 왜 필요하느냐, 그거는 역사가 왜 필요하냐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역사란 것이 꼭 왕과 장군과 무슨 그런 전쟁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란 것은 인류가 살아온 흔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흔적에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는 것도 역사고, 뭐 우리 넓게 보면, 그리고 뭐 사람들의 어떤 관습이 바뀌는 것도 역사일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만 해도, 우리 예를 들어 짜장면 먹잖아요. 근데 짜장면 사실은 중국에 있는 음식이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음식이고, 일본에 가서 우리가 먹는 나카사키 짬뽕도 중국 음식이 아니라 일본에서 만들어진 중화 요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음식만 해도 우리가 음식의 역사의 기원을 찾지 않습니까? 뭐 스파게티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 국수는 어떻게 해가지고, 다양한 나라에서 국수가 있는데 국수는 어떻게 해서 전파가 됐느냐, 만두라고 하는 음식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또 이탈리아에 가도 만두하고 비슷한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그런 음식들은 어떻게 전파가 됐느냐를 배우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과연 오늘날의 의학은 과연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의학이 만들어졌는지, 오늘날의 의학은 언제부터 의학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손 씻기 같은 게 있죠. 손에 세균,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밖에 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죠. 그 손을 씻는 이유는 손에 묻어 있는 병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이 전염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인데, 이 간단한 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보면 재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이 간단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앞으로도 새로운 의학 어떤 기술이나 새로운 의학의 어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 그 발견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이제 받아들여질 건지, 혹은 우리가 지금은 너무 당연하다고 믿는 게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 과학이란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도 또 의사학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재밌잖아요. 옛날 얘기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중국의 중의학도 그렇고, 자기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화타의 후예다. 또 한의학은 우리는 허준의 후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의학에서는 여전히 동의보감 사용하고 황제내경 사용하잖아요. 그게 그냥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 책에 나와 있는 원리를 따라서 실제로 질병을 규명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뭐 화타의 후예, 허준의 후예 가능하죠. 그런데 히포크라테스가 있던 시절에 의학을 주류의학, 어떤 히포크라테스가 자기 시대를 살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질병을 규명했던 방법을 오늘날엔 사용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히포크라테스가 오늘날 살아와서 본다면 아니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냐면서 펄쩍 화를 낼 방법으로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고 질병을 규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히포크라테스는 2000년 전 사람이니까 뭐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후예가 아닌 거죠. 물론 그렇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그렇지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담겨 있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동료를 존중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결국에는 도덕적인 의무에 관한 거지 실제 의학에 관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히포크라테스와 완전히 다르게 질병을 바라보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아예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자체가 히포크라테스가 믿었던 고대의학과 현대의학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학문으로 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포크라테스 후예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후예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의를 끌기 위해서입니다. 책이 이제 사람들이 책을 끝까지 읽고 고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뭔가 처음에 도발적이고 굉장히 선전적인 문구를 넣어야지 책을 읽겠죠. 그러니까 영화 포스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화 포스터가 내용은 다 세잖아요. 그리고 뭔가 되게 선언적이고 뭔가 영화를 한번 보고 싶은 느낌이 나는, 그리고 아주 그런 상징적인 영화의 장면을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책에서 다루는 것도 사실은 이 책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현대의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12명의 의사를 우리가 책을 통해 만나보는 거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에서 벗어나서 현대의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이 책을 맨 처음 이 책에 시작하는 말 중에 말로서는 우리는 히포크라테스의 후예가 아니다라는 말만큼 잘 어울리는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파라켈수스는 좀 재밌는 사람이죠. 일단은 이 사람 15세기 말에 태어나서 16세기 중반, 초중반까지 활동했던 사람이고, 일단은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파라켈수스는 본명이 아니에요. 그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라틴어 별명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르네상스 시대가 고대 인문학,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인문주의가 부흥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위대한 철학자나 시인처럼 라틴어식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 파라켈수스는 그 이름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데, 켈수스라는 의사가 기원 1세기인가 2세기에 있던 되게 유명한 의사거든요. 그래서 파라켈수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켈수스를 능가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켈수스가 엄청나게 유명한, 여기나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갈레노스하고 그 다음에 그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의 필적할 만큼 위대한 의사로 꼽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호기롭게 자기 별명을 켈수스를 능가하는 자. 그래서 파라켈수스라고 부를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별명을 위대한 곽경우님으로 만든 거죠. 그럼 누가 저 부를 때마다 위대한 곽경우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켈수스 하면서 부를 때마다 켈수스를 능가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일단 그 파라켈수스라고 또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 본명이 너무 길어요. 뭐 필리푸스, 아우엘리우스, 테오프라테투스, 봄바스투스 폰 호헨하임이거든요. 이거 언제 다 불러요. 그래서 파라켈수스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근데 여기 보면 봄바스투스 폰 호헨하임은 독일 슈바벤 지방에 있는 되게 유명한 귀족이거든요. 엄청 높은 귀족 가문이에요. 근데 실제 그 가문은 이 사람과 관계가 없을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하면 주장이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봄바스투스 폰 호헨하임 가문의 서자다.
이 사람은 서자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주장이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요까지만 들어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자기 과시적이고, 요새 얘기로 하면 관종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파라켈수스. 누가 부를 때마다 켈수스를 능가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정체불명의 그런 자기의 어떤 과거를, 이제 자기의 혈통을 좀 과장한 면도 있고요. 봄바스투스 폰 호헨하임 가문의 서자의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의사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의사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히포크라테스의 후예가 아닌 이유는, 히포크라테스하고 갈레노스의 의학은 세상 만물을 설명하는 위대한 철학 진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설명 못할 병이 없어요. 히포크라테스하고 갈레노스 같은 사람들은 체액설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는 혈, 혈액, 그 다음에 점액, 흑담, 황담, 이렇게 4개의 체액이 있고, 이 체액의 불균형 때문에 병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 체액의 불균형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체액의 불균형을 교정하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철학이에요. 히포크라테스하고 갈레노스의 의학은요. 나중에 이븐 시나가 이어받은 의학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의학이 근데 1000년 넘게,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병을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치료가 안 되면 그건 뭐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일단 아파서 오는 환자들한테 설명해 주, 이거 왜 이런 겁니까 하는데, 몰라, 몰라, 왜 그런지 난 아직까지 안 밝혀서 몰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왜 하니까, 그게 말이지 4가지 체액이 있는데 이 체액 중에 이것이 부족하여요. 그러면 치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뭔가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다 살리나,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주 매력적이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는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치료가 되지 않아도 변명거리가 있는 거니까. 근데 파라켈수스는 그런데 파격적으로 어떤 걸 주장했나 하면, 그런 체액설 같은 거 믿으면 안 된다. 환자는, 질병은 직접 환자 곁에서 관찰해서 네가 얻은 지식에 근거해서 질병을 규명하고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켈수스가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거죠. 그래서 파라켈수스가 규폐증에 관하여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책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폐질환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폐질환에 걸리냐고 생각했나 하면, 자연을 훼손해서 신에 뭐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막 금도 캐내고 은도 캐내고 광물을 캐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훼손해서 그에 대한 벌로 그런 호흡기 질환에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파라켈수스는 그 사람들 폐 나중에 해부해서 보니까 폐 안에 규소, 그 모래 알갱이 같은 것들이 가득하더라. 먼지가 많더라.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 사람들 일하는데 가봤느냐? 거기 먼지 많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 동안 그런 데서 일하면서 먼지를 들여마셔서 생긴 질환이지 그 사람들이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거든요. 너무 당연한 주장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이게 그 당시로는 엄청 혁신적인 주장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체액설로 모든 거 다 설명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면 광부들은 이거 왜 아픕니까? 광부들이 나중에 나이 드니까 다 숨도 못 쉬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하니까 그거는 땅을 파헤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훼손해서 신의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자칭 봄바스투스 폰 호헨하임 가문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켈수스를 능가하는 자유라고 지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넨 바보냐, 이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을 가봐라. 이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에 먼지가 많고, 이 사람들 죽고 난 뒤에 해부에 보면은 폐 속에 그 먼지와 똑같은 결정체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먼지를 들이마셔서 만들어지는 병이다 라고 주장해서, 아주 지금 너무 당연한데 이게 그 당시로서는 진짜 혁신적인 주장이죠. 여러분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다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지구를.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아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뺑뺑 돈다고 주장해서 온갖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파라켈수스의 그러니까
철학 진리로 병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관찰하고 네가 직접 환자의 곁에서 얻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질병을 규명하고 치료법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한 거는 그런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같은 혁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켈수스가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거죠. 이거는 1520년 루터가 네 계속 그런 주장을 펼쳐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파문한다 라고 협박하는 교황의 문서를, 편지를 공개적으로 불태운 거거든요. 야, 그럼 파문해봐라 임마, 이런 식으로. 아주 도전적인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 루터 이전에 100년쯤 전에 루터하고 비슷한 주장을 했던 그 보헤미안 호스는 산채로 끌려서 죽는 화형으로 인생을 마감했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주장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 도전적인 행동이죠. 이게 1520년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라켈수스는 기본적으로 관종 성향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행동을 해서 엄청 종교개혁을 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선구자로 인정받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워낙 유명한 일이라서. 그래서 파라켈수스가 뭐 했나 하면 1527년 6월 24일 자기가 교수로 있던 바젤 대학의 정문 근처에서 갈레노스하고 이분 신하의 책을 공개적으로 불태워요. 루터 흉내낸 거죠. 그냥 야, 이분 신하하고 갈레노스는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강의할 수 있고 논문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안 하고 루터 흉내내면서 확 불태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라켈수스를 의학계의 루터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물론 본인은 루터는 루터고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관종이니까 자기가 루터 따라했지만 루터하고 비교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의 일부에서는 내가 루터보다 나은데 뭔 소리야? 루터는 루터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마음도 좀 절반쯤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말 했을 때 나머지 절반은 그래, 성공했다. 사람들이 날 루터 같은 존재로 봐주는구나. 그렇게 되게 만족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바젤대학 정문에서 바젤대학의 정문 근처에서 책을 불태우는 게 루터 행동을 따라한 것도 맞고 그리고 파라켈수스의 딱 이름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자기 부를 때마다 켈수스를 능가하는 자 이렇게 부르도록 자기 별명 지은 것처럼 파라켈수스의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요즘으로 따지면 관종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일이죠. 여러분 이 사진, 이 그림을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눈을 잘 보세요.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이 사람들 눈빛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해요. 노려보고 뭔가 이렇게 되게 유순하고 공손하고 순정적이고 되게 원만하게 사회에 어울릴 것 같은 눈빛이 아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또라이의 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이 12명의 공통점입니다. 다 또라이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그리고 또 비록 또라이지만 시류에 잘 적응해가지고 승승장구했던 사람도 있고요. 정말 또라이답게 시류에 적응하지 않고 계속 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보면 다 범상치 않은 눈빛, 고집 세고 남의 말 잘 안 듣고 자기가 추구하는 뭔가를 위해서 달려갈 것 같은 그런 맹렬하게 달려갈 것 같은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눈빛은 정말 뭔가 자기가 고집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맹렬하게 달려갈 것 같은 그런 눈빛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명을 선정한 이유가 의학사에 좀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제일 또라이 같은 사람 12명을 선정했습니다. 찰스 에버렛 쿱은 사실은 소아과 의사나 소아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선천성 기형을 치료하는 미국의 아주 권위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의료행정가가 아니었어요. 소아외과 의사고 선천성 기형을 치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미국의 강력한 반낙태 운동가였거든요.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 뉴욕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뉴욕 원래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입니다. 왜냐하면 뉴욕은 네덜란드 식민지였는데 네덜란드 식민지를 영국이 빼앗아서 이름을 뉴욕, 그 요크가 되게 유명한 도시거든요. 중요한
영국에서. 그래서 새로운 요크라고 뉴욕으로 바뀐 거거든요. 찰스 에브렛 쿱은 뉴 암스테르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네덜란드계 집안의 후손이에요. 독실한, 그리고 네덜란드인답게 아주 독실한 개신교인이고요. 기독교인이고요. 그래서 어떤 독실한 기독교, 네덜란드계의 오랜 명문가의 독실한 기독교인이란 자기의 성장 배경과 선천성 기형을 치료하는 소아외과 의사라는 직업적 그게 반낙태 운동을 핵심으로 이끈 거예요. 이 사람은 만약에 낙태가 가능해지면 자기가 수술해서 충분히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천성 기형을 지닌 아이들이 태어날 기회를 잃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980년대 초반까지 미국 진보 진영의 공공의적 1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반낙태 운동가였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지미 카터 정부가 몰락하고 1980년대 초반에 보수주의가 복귀되죠. 그 유명한 도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 레이건이 대통령이 돼서 미국의 모든 의학 이제 그런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총감에 에버렛 쿱을 지명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장관급 인사는 지명하게 되면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특히 미국은 상원에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버렛 쿱을 통과 못 시킨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막 쉽게 말해서 배짜라식으로 난리가 나거든요. 그 중에 그 배짜라식의 난리를 이끈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의 막내 동생, 유일하게 오래 산 케네디 가문의 남자,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이 이제 에버렛 쿱 같은 애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천신만고 끝에 에버렛 쿱이 보건총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인의 선조들, 80년대에 있던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됐다. 에버렛 쿱이 보건총감이 됐으니까 이제 낙태가 불법화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에버렛 쿱이 끝까지 낙태를 불법화 안 시켜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하도 레이건이 낙태를 불법화하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임기가 끝날 때쯤에 가서 에버렛 쿱이 편지를 적거든요. 그 편지에 뭐라고 적었나 하면, 보건총감은 미국의 도덕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낙태를 불법화하기 위해서는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으로 나쁘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다. 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나 보건총감으로서는 낙태를 반대할 수 없다 해서 끝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면 1980년대 한창 에이즈가 퍼져나가거든요. HIV가. 그래서 막 HIV 퍼져나가는데 에버렛 쿱이 어떻게 했나 하면 그 마약 사용자들한테 일회용 바늘 주고, 어차피 마약을 끊기는 못하니까 일회용 바늘 사용해야 에이즈가 안 퍼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한테 가가지고 콘돔 나눠줬어요. 너희들 섹스를 할 때는 콘돔을 사용하렴. 그래야 에이즈에 안 걸린다. 그리고 동성애자들한테도 콘돔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미국 보수 진영이 뒤집혔죠. 낙태를 불법화시키라고 보건총감을 시켰더니만 얘가 막 콘돔도 나눠주고 낙태 불법화는 안 시키고 막 에이즈를 맞겠다면서 애들한테 성교육하면서 순결을 지켜라 이렇게 성교육하는 게 아니라, 야, 섹스를 한다면 콘돔을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하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이제 에버렛 쿱이 뭘 했나 하면 자기 생각에는 흡연만큼 해로운 게 없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에버렛 쿱 전까지는 담배가 해롭다고 말하는 그런 보건총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버렛 쿱이 나서서 여러분 담배 피우면 죽습니다. 담배가 폐암의 원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담배 피우지 마 이런 공익 광고도 찍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에버렛 쿱을 공격했죠, 정치가는. 왜냐하면 이제 담배 만드는 기업한테서 로비 받는 사람도 많고, 또 지역구가 담배를 재배하는 농민이나 담배 공장이 있는데 지역구인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은
그래서 에버레스트 쪽간을 쫓아내려고 엄청 노력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모두의 공공의적 1호에도 오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책의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선정한 이유도 에버레스트 쿡 박사 되게 오래 살아가지고 2013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인물이기도 하고, 이 책에서 나오는 오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향해서 고집을 가지고 맹렬하게 돌진하는 사람의 가장 적합한 인물 중에 한 명이어서, 이제 시작을 그런 맹렬하게 돌진하는 또라이의 가장 선조 같은 파라켈수스로 시작해서 끝은 가장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에버레스트 쿱으로 끝내는 게 이 책의 이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처음과 끝이 잘 맞아떨어지는 구조를 하기 위해서 이분을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사실은 아까 나온 파라켈수스와 찰스 에버레스트 쿱인데, 제가 이 책에 적은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이 책에 적은 챕터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챕터가 존 스노우 나오는 챕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12개의 챕터를 적다가 이게 어차피 되게 딱딱한 역사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의학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가나 학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무슨 그런 이야기 구조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은 책이고, 그래서 도중에 한번 좀 소설 같은 구조로 얘기를 하나를 적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설 같은 구조로 얘기를 적으려고 하면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도 있어야 되고 개성적인 인물도 등장해야 돼요. 소설을 짤 수 있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존 스노우였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12개의 챕터 중에 유일하게 존 스노우의 챕터는 챕터 전체가 소설로 돼 있어요. 단편 소설처럼 돼 있거든요. 추리 소설처럼. 그래서 제가 존 스노우 자체도 좋아하지만 이 책에서 실은 제가 쓴 챕터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챕터가 존 스노우가 등장하는 챕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약간은 영국 드라마, BBC의 수사물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국 수사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국 수사물은 스펙타클하잖아요. 막 폭발하고 난리 나죠. 막 깽단 나오고. 영국 수사물은 잔잔해요. 대신 나오는 인물이 매우 개성적입니다. 괴팍하기도 하고. 셜록도 그렇죠. 그 다음에 셜록 말고 다른 그런 영국 드라마 봐도 다 그렇거든요. BBC 드라마가 수사물의 경우에는. 그래서 브로드처치나 이런 거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존 스노우가 거기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존 스노우는 되게 특이하게, 이 당시 사람은 특이하게 술을 안 먹었어요. 맥주도 안 마시고 포도주도 거의 안 마셨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맥주나 포도주를 많이 마신 이유는 신선한 물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존 스노우는 맥주나 포도주도 안 마시고 끓이지 않은 물도 먹지 않았어요. 끓인 물만 마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바뀌긴 하는데 채식주의자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엄청 챙겼던 사람이거든요. 괴팍하게. 근데 여러분, 여기 책에 보면 알겠지만 존 스노우 되게 젊어서 죽습니다. 40대 사망하나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존 스노우의 가장 큰 업적은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콜레라가 왜 걸리는지 몰라가지고 공기로 전염된다고 생각하고, 더러운 물질 때문에, 공기 속에 있는 더러운 물질 때문에 전염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이죠.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전염됩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걸 밝혀낸 사람이 존 스노우예요. 그래서 이제 콜레라가 런던에서 창궐을 했는데 존 스노우가 뭘 밝혀냈나 하면, 어떤 특정한 상수도에 있는 펌프, 이제 물을 공급하는 옛날에는 수도가 다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우물이나 펌프 주변에 와가지고 물을 받아가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특정 우물이나 특정 펌프에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 콜레라에 많이 걸리고 많이 죽는다는 걸 알아내가지고 밝혀내서 이제 그런 물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 콜레라의 창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요즘으로 따지면 역학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역학은, 에피데미올로지는 영어로 에피데미올로지인데, 이제 질병의 그런 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코로나 역학조사관이 방문해서 어디서 어떻게 걸리고 해서 막 방역하고 하죠. 그런 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바로 존 스노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거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더러운 물질 때문에, 더러운 공기 때문에 콜레라가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존 스노우가 혁신적으로 야, 이거 물 오염된 거 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공용 우물을 폐쇄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아무 의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들어주겠어요? 그럼 뭐 공용 우물 폐쇄해 보세요, 난리 날 거잖아요. 그럼 물은 어디서 기울란 말이고, 한참 멀리 가는 옆 동네 가서 길러오란 말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난리 칠 건데, 존 스노우한테는 아무도 난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존 스노우는 빅토리아 여왕의 주치의예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 애를 되게 많이 낳았거든요.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최전성기를 이끈 여왕이고, 애를 엄청 많이 낳았고, 그 엄청 많이 낳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유럽의 전체 왕가에 다 퍼져나가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이 발생하냐 하면,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 왕, 독일 황제, 러시아 황제 모두 다 사촌인가 그랬습니다. 사촌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할머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빅토리아 여왕이 애를 많이 낳다 보니까 애 놓을 때 아픈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존 스노우가 최초로 그 클로로포름을 사용해가지고 빅토리아 여왕이 애를 놓을 때 무통 마취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왕의 주치의잖아요. 여왕의 주치의가 야, 이거 너네 모르지만 임마, 이 더러운 물 때문에 콜레라 걸리니까 우물 폐쇄해라 하면, 여러분이 밑에 있는 공무원 같으면 웬 미친 의사가 와가지고 난리냐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폐쇄해야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폐쇄하니까 콜레라가 줄어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짧게 살았어요. 물론 옛날에는 수명이 짧긴 했지만은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짧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의사로 활동한 기간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여왕의 주치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콜레라가 물을 통해서 오염된 물이 콜레라의 원인인 것도 밝혀내서 그런 역학의 아버지도 되고, 엄청 업적도 많이 남겼는데, 더 웃긴 건 이 사람이 건강연명증 환자처럼 술도 안 마시고 채식하고 끓인 물만 먹었는데 오래 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 주인공으로 딱 맞고, 여러분 소설을 읽어보시면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뭐겠어요? BBC 드라마 셜록에 나오는 셜록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셜록 홈즈 얘기가 재밌으면 왓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왓슨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 두 명의 그런 티격태격하는 얘기를 여기 책에 담았으니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책을 잘 팔기 위해서 그 챕터를 책의 중간에 배치했습니다. 그때까지 읽도록. 제가 책에랑 12명의 사람 중에 사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파스텔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일 못할 것 같아요. 일단 파스텔은, 여러분 파스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파스텔 우유가 떠오르죠. 파스텔 우유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저온살균법 하기 때문에 유명한 거거든요. 저온살균법은 뭐냐 하면, 저온살균법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엄청 세게 끓여야지만 살균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온살균법은 엄청 고온을 가하지 않아도 적당히 적당한 열을 어느 정도 가해도 균이 죽는다는 걸, 이제 부패를 시키는 균이 죽는다는 걸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유에 쓰는 건데, 원래는 이 저온살균법은 우유에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제 프랑스의 와인과 맥주의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파스텔 자체는 와인하고 맥주 같은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파스텔레가 그걸 개발한 이유는 독일한테 이기려고. 독일 맥주에 질 수 없다. 우리 프랑스 맥주가 독일 맥주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독일 와인 뭐 이런 것들에 우리 프랑스 와인이 더 뛰어나다 해서, 프랑스의 그런 맥주 업계, 그 다음에 와인 업계, 나아가서는 축산 업계가 독일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파스텔레가 유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파스텔 우유 아는 이유도 그 저온살균법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파스텔은 시기적으로 이 사람이 살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언제 살았나 하면 나폴레옹 3세가 다스리던 프랑스에서 그 전으로 이렇게 쭉 살았거든요. 나폴레옹 3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프랑스는 늘 자기가 유럽의 최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독일이 통일을 이루고 이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게 통일된 독일 제국하고
나폴레옹 3세가 이끄는 프랑스 제2제국이 싸워가지고 제2제정이 싸워가지고 프랑스가 져요. 보불전쟁이거든요. 그게 져가지고 굴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빼앗겨요. 여러분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생각나요? 우리 내일이면 독일 놈들이 들어와서 프랑스 수업을 못해 하면서 엉엉 울면서 프랑스 수업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보불전쟁 전후를 배경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전쟁에 져서 알자스 로렌 지역도 뺏기고 전쟁 배상금도 엄청 물고 온갖 굴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파스테르는 매우 애국자, 사실은 국수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 광견병에 물린 소년한테 광견병 백신 막 투여하는 이유도 그 소년이 알자스 로렌 지방에서 왔어요. 그 소년이 그 독일, 옛날에 프랑스 땅이었다가 독일 땅이 된 데 사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광견병 물린 소년이 오니까 그 파스테르가 이렇게 해서 치료한 거예요. 독일 의사가 치료 못하는 걸 우리 프랑스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한테 이제 사실은 그 파스테르하고 같이 연구를 하던 에밀 루라고 하는 의사는 투여를 반대했거든요. 아직까지 사람한테 쓸 정도로 안전한 백신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뭐 파스테르가 그러거나 말거나 뭐 해서 놨고, 일선에는 에밀 루가 도착하기 전에 파스테르가 그냥 단독으로 투여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파스테르는 의사가 아니거든요. 파스테르는 화학자지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무면허 의료행위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에밀 루가 반대했지만 파스테르가 우겨서 에밀 루가 투여했다는 설도 있고, 아예 에밀 루 도착하기 전에 파스테르가 독단적으로 투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는 매우 국수주의자거든요. 그리고 되게 편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일단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반항하는 의사들에는 잘 맞는 사람은 맞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 말고도 여기 보면 영웅들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윌리엄 하비 같은 경우에도 찰스 1세를 지지하는 그런 아주 왕당파, 왕권 신수를 굳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영국이 이제 올리버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던 시절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여기 올모스트 라이트 경이라고 그 나오는 사람은 엄청 그 뒤에 또 나오는데 별명이 그 암로스 라이트인데 별명이 올모스트 라이트였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거의 대부분 맞는 사람. 그러니까 절대 완전 꼰대려 가지고 네가 선생님 이거는 이게 아닐까요 하면 놀지 마라. 그게 어떻게 그게 되냐 임마.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때는 이랬는데 이런 말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항하는 의사들은 잘 맞아서 넣어봤는데,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사람이 다 영웅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스테르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되게 재밌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네, 반항하는 의사들은 현대의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과정을 재미있게 좀 가볍게 풀어낸 책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되게 촐랑촐랑거리는 그런 책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의 전작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은근히 좀 진지하고 시니컬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분이 읽으면 좋겠냐 하면 책 좋아하시는 분이 읽으면 제일 좋겠죠. 일단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의대생이라든지 간호대생이라든지 그런 의학 분야, 보건 분야의 학생이거나 혹은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볍게 지친 일상 가운데 즐겁고 재미있는 소소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여서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술 마시고 이러면 여러분 코로나 걸리니까 집에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